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조차 쉬어간다는 곳이었지만 마을 어귀에는 언제나 구수한 밤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말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을 초입에 자리 잡은 순덕 할머니의 국밥집 덕분이었습니다. 낡은 초가 지붕 아래 조그맣게 자리 잡은 이 가게는 화려한 간판도 없고 그저 바람에 펄럭이는 무명천 하나가 전부였지만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들과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대궐보다도 따뜻하고 귀한 쉼터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조금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셌지만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국밥집 마당 한가운데에는 어른 두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무쇠 가마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가마솥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붉은 장작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뽀얗고 진한 솥뼈 국물이 쉼없이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가마솥에 장작을 넣고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국물 냄새가 마을 어귀를 감싸 안으면 밤새 차가워진 공기도 어느새 따뜻하게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가마솥은 단순한 조리 도구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귀한 보물 단지와도 같았습니다. 이 국밥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나그네들의 안식처였습니다. 바디를 하러 가는 농부들은 아침참을 먹기 위해 들렀고 장을 보러 가는 아낙네들은 잠시 다리 쉼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님이 들어오면 언제나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며 어서 오게,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하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님의 행색이 남루하든 비단 옷을 입었든 상관없이 할머니는 똑같이 정성을 다해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뚝배기에 가득 담긴 국밥 위에는 송송 썬 파와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깍두기가 얹어지는데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천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다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할머니의 장사 철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람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돈이 없는 나그네가 쭈뼛거리며 가게 앞을 서성일 때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낌새를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손을 잡아 끌어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되니 우선 뜨끈한 국물로 속부터 채우게 라며 넉넉하게 국밥을 퍼주는 할머니의 모습에 나그네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얻어먹고 간 사람들은 훗날 성공하여 다시 찾아와 은혜를 갚기도 하고 먼 곳에 가서도 순덕 할머니의 국밥 맛과 인심을 널리 알리는 입소문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손님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가족과 다름없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나무 탁자와 의자들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닥은 윤이 반질반질하게 나는 마루였는데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떼어 뜨끈뜨끈한 온돌방이 되어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산을 넘어온 사람들은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어이고 좋다 하는 감탄사를 절로 내뱉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방이 식을세라 수시로 아궁이를 살피며 군불을 지폈고 손님들이 밥을 먹는 동안 젖은 신발이나 옷가지를 말릴 수 있도록 화로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가게 구석구석에는 할머니의 세심한 배려가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었기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마치 고향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국밥 맛이 유난히 좋은 이유는 좋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쓰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정성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날이면 직접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만을 골라왔습니다. 소뼈는 살이 도톰하게 붙은 것으로 고르고 무와 배추는 밭에서 갓 뽑아 올린 싱싱한 것들만 사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재료를 써서 남는 게 있느냐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허허 웃으며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데 어찌 나쁜 걸 쓰겠나. 내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까울 게 하나도 없다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료를 손질할 때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는 한 입 크기로 정갈하게 썰고 배추는 소금물에 알맞게 절여 아삭한 맛을 살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상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면 국밥집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놓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탁주 한 사발에 국밥 한 그릇이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맞장구를 치며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을에 경사가 있으면 떡을 빚어 돌리기도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따뜻한 국물로 위로를 건네는 할머니는 마을의 큰 어른이자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을의 국밥집으로 모여 의논을 했고 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국밥에는 특별한 비법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밥을 짓는 물이었습니다. 가게 뒤편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물맛이 달고 시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길어 올린 이 샘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좋은 쌀과 좋은 물이 만나니 밥알 하나하나가 윤기가 흐르고 찰기가 넘쳐 반찬 없이 밥만 먹어도 단맛이 날 정도였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열 때마다 퍼지는 구수한 밥 냄새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어떤 날은 밥이 모자라 손님들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느긋하게 밥이 다 되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국밥집에서는 즐거운 휴식이 되었습니다. 순덕 할머니 곁에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봉이라는 젊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봉이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다 할머니에게 거두어진 아이였는데 이제는 듬직한 청년이 되어 할머니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봉이는 힘이 장사라 무거운 장작을 나르거나 물을 헹는 일을 도맡아 했고 해진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극진히 모셨고 할머니 또한 봉이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아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었고 국밥집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봉이는 손님들에게도 늘 싹싹하게 대하며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살뜰히 챙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국밥집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면 뜨끈한 국물이 더욱 간절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겨울이 오기 전 미리 땔감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김장독을 땅에 묻어 겨우내 손님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대접할 준비를 했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와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은 길 잃은 나그네들에게 희망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훈훈한 온기와 구수한 냄새가 온몸을 감싸고 할머니의 다정한 인사가 온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밖이 많이 춥지. 이리 와서 아랫목에 앉게나. 그 말 한마디에 나그네들은 고향집에 온 듯 안도하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의 국밥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좁은 탁자에 마주 앉아 국밥을 먹다 보면 어느새 말문을 트고 친구가 되곤 했습니다.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다 보면 세상살이의 시름도 잠시 잊혀졌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남은 밥과 국을 싸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집에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자신들의 밭에서 난 농산물을 수시로 가져다 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배추며 무, 고추, 마늘 등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국밥집의 재료가 되었고 그 재료들은 다시 맛있는 음식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장사가 아니라 나눔이자 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한 선비가 국밥 맛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노모님, 이 국밥 맛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도성에서도 이런 맛을 본 적이 없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겠소. 그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하고 배고픈 사람 든든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뿐이라오. 선비는 할머니의 소박하면서도 진심 어린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성으로 돌아가서도 순덕 할머니의 국밥집 이야기를 널리 퍼뜨렸고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이 산골 마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알지 못해도 산골 국밥집 할머니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손님이 많아졌다고 해서 가게를 넓히거나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손님들이 춥지 않도록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주고 따뜻한 숭늉을 대접하며 미안해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찾아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가끔은 손님이 너무 많아 재료가 일찍 떨어지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집에 있는 찬거리라도 꺼내어 밥상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진심을 알기에 손님들은 헛걸음을 해도 화를 내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할머니의 가게는 신뢰와 정으로 쌓아 올린 튼튼한 성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평화롭고 따뜻하기만 했던 국밥집의 어느 날부터인가 묘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옆마을 장터에서 장사 수완이 좋기로 소문난 하지만 욕심 많기로도 유명한 칠성이라는 사내가 이 마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성은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는데 순덕 할머니의 국밥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시켜 마을 분위기를 살피게 하고 국밥집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뜬 소문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봉인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봉인은 장작을 패다가 잠시 쉬는 틈에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요즘 낯선 사람들이 우리 가게 주변을 얼쩡거리는 게 영 찜찜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행주로 탁자를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법이지. 우리가 남에게 해코지한 적 없으니 떳떳하지 않으냐. 너무 걱정 말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거라. 할머니는 오랜 세월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온 분답게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이의 말대로 마을 어귀에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낯선 사내들이 자주 눈에 띄었고 그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가고 단풍이 붉게 물들 무렵 마을 어귀의 빈터에 뚝딱뚝딱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순덕 할머니의 국밥집 맞은편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목 좋은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건물이 들어서는지 궁금해하며 공사 현장을 기웃거렸습니다. 인부들은 쉬지 않고 톱질과 망치질을 해댔고 며칠 사이에 번듯한 기와집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초가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저렇게 큰 집을 짓는 건가 하며 수군거렸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자라도 이사를 오는 모양이라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수록 건물의 용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마당과 큼지막한 부엌, 그리고 수많은 방들은 일반 가정집이라기보다는 식당이나 주막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봉이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인부 하나가 국밥집에 들러 술 한 잔을 걸치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앞집 말이요. 아주 큰 식당이 들어선다고 합디다. 주인 양반이 돈이 아주 많은가 봐요. 기둥 하나하나도 최고급 나무를 썼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내색 없이 묵묵히 국밥을 말아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새 건물의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칠성옥이라는 글씨가 금박으로 번쩍거리는 커다란 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천하제일의 맛, 개업기념 반갑 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이름과 재력을 과시하듯 요란하게 가게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칠성의 가게는 할머니의 낡고 소박한 국밥집을 초라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 이질적인 존재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곧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맞은편 칠성옥의 화려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지만 할머니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솥단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장사는 결국 마음이야. 겉보기가 화려하다고 해서 맛까지 좋은 건 아니지.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국자로 국물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할머니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스산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칠성옥 앞에는 풍물패가 등장하여 요란하게 꽹과리와 징을 울려댔습니다. 개업을 알리는 소리에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은 칠성은 거들먹거리며 사람들 앞에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어서들 오십시오. 우리 칠성옥은 낡아빠진 저 건너편 가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기도 듬뿍, 국물도 진국, 게다가 오늘만 반값에 모십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의 손가락은 노골적으로 순덕 할머니의 가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무례함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반갑이라는 말과 호기심에 이끌려 하나둘씩 칠성옥으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봉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아니, 저런 천하의 몹쓸 놈이 다 있나? 감히 우리 할머니 가게를 낡아빠졌다고 모욕해? 하지만 할머니는 봉이의 옷자락을 잡으며 조용히 말렸습니다. 놔두거라.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가면 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동요하는 봉이를 다독여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평소보다 눈에 띄게 한산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손님들의 웃음소리 대신 칠성옥에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칠성옥은 호기심에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칠성은 입이 귀에 걸려 돈을 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반면 순덕 할머니의 국밥집은 단골 손님 몇몇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최영감은 국물을 들이키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 인심이 참 얄팍하구먼. 새것이 좋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꼴이라니. 하지만 걱정 마소. 진짜 배기 맛을 아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 최영감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텅 빈 가게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가마솥에 불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약속이자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 과연 순덕 할머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칠성옥이 문을 연 지 보름이 지나자 마을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면 개 짖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들려오던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밤늦도록 칠성옥에서 흘러나오는 왁자지껄한 소음과 불빛이 밤하늘을 어지럽혔습니다. 칠성은 가게 처마 밑에 화려한 청사초롱을 수십 개나 매달아 놓아 멀리서 보면 마치 불이 난 것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불빛은 가난한 산골 마을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기에 충분했고 사람들은 마치 불나방처럼 그 화려한 불빛을 따라 칠성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칠성은 가게 앞에 높다란 평상을 깔아놓고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을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각설이 타령을 벌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칠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 앞에 나와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호객하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는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에 비굴한 웃음을 띠고는 할머니네 가게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소매를 잡아 끌며 끈질기게 늘어졌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저 낡고 칙칙한 집에서 뭘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집에 오시면 갓 잡은 소고기를 듬뿍 넣은 국밥을 반값에 드립니다. 게다가 오늘은 막걸리 한 잔이 공짜입니다. 공짜. 공짜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발길을 돌렸고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가게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술이 먹혀들고 있다는 사실에 우쭐해하며 맞은편 할머니의 가게를 향해 보란 듯이 콧방귀를 뀌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산골 사람들에게 반값이라는 유혹은 뿌리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와의 의리를 생각해 칠성옥을 외면하던 사람들도 한 번쯤 마시나 볼까 하는 호기심에 혹은 돈도 아낄 겸 딱 한 번만 가보자는 핑계로 하나둘씩 칠성옥의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칠성옥의 국밥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했습니다. 뚝배기 가득 담긴 국물 위에는 붉은 고추기름이 둥둥 떠 있어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고기 건더기도 제법 푸짐하게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기는 얇게 저민 싸구려 부위였고 국물은 소뼈를 오래 우려낸 진국이 아니라 갖은 양념과 조미료로 맛을 낸 자극적인 국물이었습니다. 칠성옥의 주방에서는 매일같이 칠성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이 멍청한 것들아. 고기를 그렇게 많이 퍼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국물을 더 부어 물을 더 타란 말이야. 칠성은 주방 일꾼들이 국자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담으려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국자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싼 가격으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대신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렸습니다. 소뼈 대신 값이 싼 잡뼈를 섞어 쓰고 국물이 묽어지면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얀 가루를 타서 감칠맛을 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맵고 짠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차이를 금방 알아채지 못하고 역시 칠성옥 국밥이 입에 짝짝 붙네라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반면 순덕 할머니의 국밥집은 날이 갈수록 한산해져만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빈자리가 눈에 띄게 많아졌고 저녁에는 단골 손님 몇몇만이 찾아와 조용히 국밥을 비우고 갈 뿐이었습니다. 텅 빈 가게를 지키는 봉인은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숫덩이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가격을 좀 내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저 집처럼 가게 앞에 등이라도 좀 달까요?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버리잖아요. 봉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며 할머니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깍두기를 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이야,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 받는다. 가격을 내리려면 재료를 싼 걸 써야 하는데 내 양심상 그건 못한다. 그리고 화려한 등불보다 더 중요한 건 정성스러운 밥 한 끼야. 기다려 보자꾸나. 할머니는 손님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시는 손님들에게 더 잘해드려야지라며 평소보다 더 좋은 고기를 고르고 새벽 육수를 끓이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가마솥 앞을 지키는 할머니의 등은 조금 더 굽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깊고 맑았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옥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호흡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장작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국물의 농도를 맞추는 일, 밥알이 뭉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밥을 짓는 일 등 할머니의 하루는 변함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항해하는 늙은 선장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은 더 악랄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손님을 뺏어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순덕 할머니의 가게를 망하게 하여 마을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풀어 마을 곳곳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기 윗집 할망구,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났대. 음식에 콧물을 흘리는지 침을 흘리는지 알게 뭐야. 내가 봤는데 그 집 식재료가 다 썩어가는 거라더군. 그러니 맛이 예전 같지 않지. 그 집 국밥 먹고 배탈 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던데. 근거 없는 헛소문은 칠성의 입에서 나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소문은 점점 더 부풀려져 나중에는 할머니가 쥐 고기를 쓴다는 말까지 돌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니 점차 그 소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요새 국물 맛이 좀 밍밍하다 했어. 할머니가 너무 늙으셔서 이제 감을 잃으신 건가? 사람들은 국밥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며 흘큰거렸고 개 중에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할머니에게 이러한 오해와 비난은 견디기 힘든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 할머니는 애써 의연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부엌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봉이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할머니의 당부에 차마 나서지 못하고 주먹만 불끈 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다 못한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박훈장이 어느 날 저녁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박훈장은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깐깐하고 올곧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 암엄, 국밥 한 그릇 말아주게. 가게 안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이 훈장의 등장에 놀라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국밥을 말아 훈장 앞에 놓았습니다. 훈장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국밥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훈장의 미간이 잠시 찌푸려지는가 싶더니 이내 편안하게 펴졌습니다.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운 훈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여전히 변함없는 맛이구먼. 사람의 혀는 속일 수 있어도 몸은 속이지 못하는 법일세. 요즘 마을에 떠도는 해괴한 소문들은 내 귀에도 들어왔네만 이 국물 한 숟가락이면 그게 다 헛소리라는 걸 알 수 있지. 훈장은 할머니를 위로하며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옛말의 황금은 불 속에서 시련을 겪어야 빛나고 진실은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네. 당장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가 고요한 검은고 소리를 덮을지 몰라도 결국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건 검은고 소리라네. 순덕, 암엄, 너무 상심 말고 지금처럼만 자리를 지켜주게. 박 훈장의 말은 잠시나마 사람들의 동요를 가라앉히는 듯 했습니다. 가게에 있던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훈장님 말씀이 맞아. 할머니 국밥 맛은 그대로야.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가게 밖을 나서면 다시 칠성옥의 화려한 불빛과 자극적인 냄새가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훈장의 조언은 깊은 울림을 주었지만 당장의 이익과 쾌락을 대는 사람들의 발길을 완전히 돌려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칠성은 박 훈장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늙은 훈장이 뭘 알겠어?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 타령이나 하고 있군 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며 판을 키웠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져 첫눈이 내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줄이고 따뜻한 아랫목을 찾게 됩니다. 칠성은 겨울 대목을 노리고 가게 안에 대형 난로를 설치하고 값비싼 술을 들여와 술꾼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는 화끈하고 매운 국물이 최고지 라며 국밥에 더욱 맵고 자극적인 양념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위를 잊기 위해 칠성옥의 독한 술과 매운 국물을 찾았고 칠성옥은 밤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로 떠나갈 듯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쉼터라기보다는 유흥가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묵묵히 택감을 준비하고 김장독을 묻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을 청년들이 달려와 거들었을 일이지만 올해는 봉이와 단둘이서 힘겹게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봉이는 무거운 배추를 나르며 땀을 흘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올해 김장은 특히 더 맛있게 담가야 해요. 저놈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할머니 손맛은 못 따라오니까요. 봉이의 씩씩한 말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배추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 우리 봉이 말이 맞다. 겨울이 깊어지면 따뜻한 게 그리워지는 법이야.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짜 온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 하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끊임없는 이간질과 헛소문 때문에 식재료를 대주던 거래처마저 할머니와의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하지만 칠성옥 사장님이 할머니네랑 거래하면 자기네 물건은 다 빼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어쩔 수 없소.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소. 채소 장수의 난처한 표정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자네 사정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동안 고마웠네. 할머니는 원망 대신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서는 어깨는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멀리 있는 시장까지 직접 가서 무거운 재료를 이고 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봉이는 이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장사가 아니라 전쟁이잖아요. 봉이는 당장이라도 칠성옥에 달려가 칠성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간곡한 만류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먼 읍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찬서리를 맞으며 십리길을 걸어가는 할머니의 머리 위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칠성옥 앞에서 호의호식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칠성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이자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성옥 뒷마당에서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칠성이 주방장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봐, 국물 맛이 좀 덜하다는 불평이 나오는데 그 약 좀 더 넣어. 그리고 고기가 모자라면 저기 창고에 있는 묵은 고기 섞어서 써. 양념 범벅하면 어차피 모를 거야. 주방장은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 고기는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리고 그 가루를 너무 많이 쓰면 손님들 속 버립니다. 칠성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남의 속사정까지 봐주게 생겼어? 어차피 뜨내기 손님들이야. 한 번 먹고 가면 그만이라고. 어둠 속에서 오가는 이 대화는 칠성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칠성옥을 다녀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속이 쓰려 잠을 설쳤다는 사람,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는 사람, 심지어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러려니, 술을 과하게 마셔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칠성옥 국밥만 먹으면 꼭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단 말이야. 나도 그래. 맛은 있는데 먹고 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머리가 띵해.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지만 칠성은 우리 음식이 너무 영양가가 높아서 명현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겨울 바람이 윙윙거리며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던 밤, 할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 남아 내일 쓸 깍두기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칠성옥의 불빛이 여전히 번쩍거렸지만 할머니의 가게 안은 호롱불 하나만이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문을 열어보니 칠성옥에서 쫓겨난 한 늙은 거지가 추위에 떨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칠성이 가게 분위기를 망친다며 밥도 주지 않고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거지를 부축해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거지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이 국물이 진짜입니다. 저 앞집에서 찌꺼기 국물을 얻어먹었다가 배가 아파 죽을 뻔했는데 할머니 국물을 먹으니 꼬였던 창자가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거지의 말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미료로 범벅된 가짜 음식과 정성으로 끓여낸 진짜 음식의 차이를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소. 오늘은 여기서 푹 자고 가시오. 할머니의 따뜻한 눈길이 거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사건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을 사람들은 언제쯤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진실을 깨닫게 될까요? 찬바람이 거세질수록 진짜 온기를 품은 곳이 어디인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산골 마을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처마 밑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사람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종종걸음으로 다녔습니다. 칠성옥의 화려한 청사초롱 불빛은 눈밭에 반사되어 더욱 요란하게 번쩍거렸지만 그 불빛 아래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개업 초기의 호기심과 흥분은 가라앉고 대신 알 수 없는 찝찝함과 불쾌감이 마을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옥에서 배불리 먹고 나온 사람들조차 얼굴에 기름기만 번들거릴 뿐 속이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를 문지르며 트림을 하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을 의원에는 때 아닌 복통 환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의원은 환자들의 배를 눌러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로군. 먹은 것이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상한 음식을 먹어 탈이 난 것 같기도 한데 맥이 영 좋지 않아. 환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칠성옥에서 국밥을 먹고 나면 꼭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맵고 칼칼해서 입맛이 당기는데 돌아서면 속이 불난 것처럼 쓰리고 뒤가 무지근해요. 의원은 혀를 차며 소화제를 지어주었지만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칠성옥 국물에 독이 들었다거나
짐승이나 먹을 법한 재료를 쓴다는 흉흉한 소문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자극적인 맛으로 사람들의 혀를 마비시키려 들었습니다. 칠성은 주방장을 불러 닥달했습니다. 사람들이 맛이 변했다고 수근거린단 말이야. 그 마법의 가루를 더 팍팍 넣으라고. 혀가 얼얼해서 딴 생각이 안 나게 만들란 말이야. 주방장은 난처한 얼굴로 머뭇거렸습니다. 사장님, 지금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더 넣으면 쓴맛이 나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많이 먹으면 사람 몸에 해롭습니다. 칠성은 주방장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너더러 의사 노릇하랬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쓴맛은 설탕을 더 넣어서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칠성의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손님들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옥의 주방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싼 값에 많은 양을 팔아치우려다 보니 위생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설거지는 대충 물에 헹구는 둥마는둥했고 남은 반찬을 모아 다시 손님상에 내놓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바닥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굴러다니고 쥐들이 설쳐댔지만 칠성은 오로지 돈통에 돈이 쌓이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일꾼들은 고된 노동과 칠성의 횡포에 지쳐 하나둘씩 그만두었고 그 자리는 뜨내기 일꾼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음식에 대한 정성이나 주인의식 없이 그저 시간만 때우다 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음식의 질은 날이 갈수록 형편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던 봉이는 칠성옥 뒷문으로 은밀하게 들어오는 수레를 목격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내가 낑낑대며 무언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봉이는 숨을 죽이고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레에 실린 것은 시뻘건 핏물이 배어나오는 포대들이었는데 가까이서 맡으니 역한 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싱싱한 고기 냄새가 아닌데. 봉이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내들이 포대를 바닥에 내려놓다가 실수로 하나가 터졌는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살점 하나 없는 앙상한 뼈와 검게 변색된 고기 찌꺼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라 어디서 폐기 처분해야 할 쓰레기 고기들이었습니다. 봉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걸 사람들에게 먹이고 있었다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이 나섰다가는 오히려 칠성에게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봉이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봉이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구나. 재료를 속이는 것은 손님의 믿음을 배신하는 가장 큰 죄악이다. 저리 가다가는 제 발등을 제가 찢게 될 게야. 할머니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같은 장사꾼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칠성이 가엾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칠성옥의 국물 맛이 변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얼큰하고 시원했던 국물이 이제는 텁텁하고 느끼한 기름 맛만 났습니다. 국물을 식히면 하얗게 굳은 기름 덩어리가 둥둥 떠다녔는데 이는 좋은 뼈를 쓰지 않고 잡기름을 섞어 썼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떤 손님은 국밥을 먹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항의했지만 칠성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손님이 몰래 집어넣고는 어디서 행패야? 돈 내기 싫어서 수작 부리는 거지. 칠성의 고함에 손님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쫓겨나듯 가게를 나왔습니다. 억울한 손님은 분을 사기며 맞은편 순덕 할머니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놈의 가게는 사람을 무슨 거지 취급을 하네요. 손님은 씩씩거리며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숭늉을 내밀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속상해하지 말게. 화를 내면 내 속만 상하는 법이라네. 이 뜨거운 물 한 잔 마시고 마음 푸시게. 손님은 할머니의 온화한 말에 겨우 진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내어준 맑고 담백한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살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더니 할머니 국밥이 최고입니다. 속이 이렇게 편안한 걸 내가 왜 그동안 헌물을 켰는지 모르겠네요. 손님의 말은 단순히 맛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았다는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칠성옥과 순덕 할머니네 가게의 차이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국 그릇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칠성옥 앞에 내놓은 잔반통에는 벌겋고 누런 기름이 엉겨붙어 악취를 풍겼지만 할머니네 가게의 그릇은 물로 헹군 듯 깨끗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개들도 칠성옥의 잔반통은 거들떠보지 않고 할머니네 가게 뒤편을 서성거렸습니다. 짐승조차 본능적으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별할 줄 아는데 사람들은 칠성의 화려한 상술에 눈이 멀어 한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도 콩깍지가 하나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얼굴이 쭈뼛거리며 할머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칠성옥의 협박에 못 이겨 할머니와의 거래를 끊었던 채소 장수 김 씨였습니다. 김 씨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꽤나 남루해 보였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할머니를 배신했습니다. 김 씨는 흐느끼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칠성이 처음에는 높은 가격을 쳐주겠다며 거래를 트더니 나중에는 값을 깎다 못해 팔다 남은 시든 채소나 썩은 무만 헐값에 넘기라고 강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납품하려 해도 비싸다며 퇴짜를 놓고 쓰레기 같은 것만 가져오라고 하니 제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칠성 그놈이 외상값도 제대로 갚지 않아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김 씨의 고백은 칠성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봉이는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그놈은 악당이라니까요. 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할머니는 김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도 식솔들 먹여 살리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겠지. 지난 일은 잊어버리게 다시 우리랑 거래하면 되지 않나? 마침 좋은 무가 필요하던 참이었네. 할머니의 넓은 아량에 김 씨는 감동하여 펑펑 울었습니다. 김 씨가 다시 좋은 채소를 대주기 시작하자 할머니네 국밥 맛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아삭하고 달큰한 무와 신선한 배추가 들어가니 국물이 더욱 시원해졌고 깍두기 맛도 일품이 되었습니다. 반면 칠성옥은 김 씨가 거래를 끊자 더욱 질 낮은 재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제는 읍내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칠성옥은 악질로 소문이 나서 제대로 된 상인들은 아무도 물건을 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먼 다른 마을까지 가서 헐값의 재료를 구해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운송비가 더 들어가는 바람에 음식의 질은 낮추고 가격은 올리는 악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반값 할인 현수막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가격표는 하루가 다르게 고쳐 써졌습니다. 그러던 중 칠성옥에서 일하던 주방 보조 아이 하나가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실수로 국솥에 물을 쏟았다는 이유로 칠성에게 매질을 당하고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는 울면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순덕 할머니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거두어 따뜻한 밥을 먹이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칠성옥 주방의 비밀을 할머니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거기서는 육수를 끓일 때 하얀 가루를 한 바가지씩 넣어요. 그리고 고기가 모자라면 손님들이 남긴 고기를 물에 씻어서 다시 넣으라고 시켰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몰래 버리다가 혼난 거예요. 아이의 말에 곁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다니 사람이 할 짓인가? 하얀 가루를 바가지로 붓는다니 우리가 독약을 먹고 있었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칠성옥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침을 뱉거나 욕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누가 믿겠어. 다 저 건너편 늙은이가 시켜서 꾸며낸 말이지. 내 음식은 완벽해. 그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무지몽매하다고 비웃으며 다가오는 장날의 대대적인 행사를 벌여 단숨에 여론을 뒤집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칠성은 장날을 맞아 임금님 수라상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새 메뉴를 내놓고 유명한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벌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에 방을 붙이고 사람들을 동원해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장날 칠성옥에서 천하일미를 맛보고 기생들의 춤도 구경하시오. 선착순 100명에게는 비단 손수건을 드립니다. 물질적인 공세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칠성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돌아선 민심은 돈으로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이 없는 화려함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덕 할머니도 다가오는 장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날은 인근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 온 장사꾼들과 나그네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기에 이날의 평판이 앞으로의 장사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칠성처럼 요란한 행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사고를 준비하고 밤새 핏물을 빼고 불순물을 걷어내며 묵묵히 육수를 끓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가장 정직한 맛이 가장 큰 무기란다. 할머니는 봉이와 새로 온 주방 보조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지만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국물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날을 하루 앞둔 밤,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옥은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행사 준비에 부산을 떨었습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순덕 할머니의 국밥집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주황색 불빛과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만이 가게가 깨어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마솥 곁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내 음식을 먹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게 해주소서. 거짓이 진실을 덮지 않게 하시고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해주소서. 할머니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마을은 장터 준비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먼 곳에서 온 상인들이 좌판을 깔고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옥 앞에는 화려한 무대가 설치되었고 악공들이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비단 옷을 쫙 빼입고 가게 앞에 서서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저 낡아빠진 국밥집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날이다. 두고 봐라. 그의 눈에는 탐욕과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 할머니네 가게는 활짝 열린 문 사이로 구수하고 진한 국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칠성옥의 요란한 음식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고향의 냄새이자 어머니의 품 같은 냄새였습니다. 장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람들의 물결이 밀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칠성옥의 화려한 무대와 비단 손수건에 이끌려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습니다. 비싼 가격에 비해 음식 양은 적었고 맛도 예전보다 더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임금님 수라상이야.
그냥 소금물에 고기 몇 점 띄운 거잖아. 비단 손수건도 싸구려 천조각이네. 속았어, 속았어.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기 칠성옥 뒷마당을 좀 보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성옥 뒤편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칠성이 고용한 일꾼들이 몰래 버리려던 음식물 쓰레기통이 엎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화학 조미료라고 쓰인 빈 포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개들이 그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죽은 쥐를 물고 나오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더러운 곳에서 음식을 만들다니.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칠성옥으로 몰려가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우리에게 쓰레기를 먹였어? 내 돈 내놔. 당장 환불해줘. 성난 군중들이 칠성옥을 에워싸고 멱살을 잡으려 들자 칠성은 사색이 되어 가게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은은하고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진짜 음식의 향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홀린 듯이 순덕 할머니의 가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문 앞에 나와 소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통쾌함보다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고프신 분들, 놀라신 분들 모두 이리 오십시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마음 추스르십시오. 오늘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성난 파도 같던 군중들의 마음을 일순간에 잠재웠습니다. 돈을 받지 않겠다는 말보다 마음 추스르라는 할머니의 진심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할머니의 낡은 가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거짓에 지친 영혼을 치유받기 위한 순례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곧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이 가라앉고 사람들의 발길이 순덕 할머니의 국밥집으로 이어지는 광경은 마치 거대한 물줄기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칠성옥 앞마당을 가득 메웠던 성난 군중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초청에 이끌려 하나둘씩 낡은 살인문을 넘었습니다. 그 좁은 가게 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방에도 마루에도 심지어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야 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다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자리를 좁혀 앉으며 늦게 온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배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그것은 칠성옥의 탐욕스러운 분위기와는 대조되는 따뜻하고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게 마당에 피어오르는 가마솥에 하얀 김은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와 봉이 그리고 새로 들어온 주방 보조 아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봉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날랐고 할머니는 국자로 국물을 퍼담느라 허리를 필 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보다는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기쁨과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국밥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고명도 자극적인 붉은 양념도 없었지만 뽀얗게 우러난 국물은 그 자체로 깊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송송 썬 파와 갓 지은 하얀 쌀밥 그리고 잘 익은 깍두기 한 접시가 상차림의 전부였지만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임금님의 수라상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후후 불어가며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고
그 순간 여기저기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래. 이게 바로 진짜 국밥이지. 속이 확 풀리는구먼. 한 노인이 국물을 들이키며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칠성옥의 자극적인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의 혀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사골 국물은 혀끝을 부드럽게 감싸고 넘어가 위장 깊은 곳까지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칠성옥 국밥을 먹고 속이 쓰리다던 사람들도 할머니의 국물을 마시자 신기하게도 속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국밥에 코를 박고 먹는데 열중했고 가게 안에는 후루룩 하는 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경쾌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손님을 모두 뺏기고 텅 빈 칠성옥에 홀로 남겨진 칠성은 분노와 당혹감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지한 것들이 공짜 밥 준다니까 거기로 몰려가? 내 음식의 가치를 모르고 칠성은 바닥에 있는 술병을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불렀던 기생들도 눈치를 보던 악공들도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슬금슬금 짐을 챙겨 도망쳐버린 뒤였습니다. 넓고 화려한 가게 안에는 깨진 술병 조각과 칠성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눈은 핏발이 섰고 그는 이 모든 것이 순덕 할머니 탓이라고 여기며 이를 갈았습니다. 분을 참지 못한 칠성은 결국 가게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길을 건너 순덕 할머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고함에 놀라 숟가락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삿대질을 해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요술을 부린 거야. 내 손님들을 다 홀려가다니. 네가 음식의 아편이라도 탄 게 분명해. 칠성의 억지 주장에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칠성의 모습은 예전에 위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추하고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봉이가 참다 못해 나서려 했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국밥을 먹던 대장장이 김씨가 굵은 팔뚝을 걷어붙이며 칠성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보시오, 칠성 양반, 어디서 행패요? 당신이 만든 쓰레기 국밥을 먹고 배탈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 할머니가 요술을 부린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속인 거란 말이오. 김씨의 우렁찬 목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동조하며 일어섰습니다. 맞아, 썩은 고기에 하얀 가루를 타서 판 주제에 어디 와서 큰 소리야?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당신 가게 뒤에 쌓인 쓰레기들을 다 봤어. 사람들의 빗발치는 비난의 칠성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자신을 질타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박 훈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훈장은 칠성을 노려보지 않고 그저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장사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윤을 남기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남기는 것인가? 자네는 돈을 댔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잃었네. 음식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귀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쳤으니 하늘이 노하고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네. 훈장에 점잖으면서도 뼈 있는 꾸짖음의 칠성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눈초리가 너무나 매섭고 차가워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신뢰를 저버린 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란통에도 묵묵히 국밥을 토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쟁반에 담아 봉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봉이야, 저 사람에게 갖다 주거라. 빈속에 술을 마셔서 속이 많이 상했을 게다. 봉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저런 사람에게 밥을 주다니요? 당장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하지만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배가 고프면 마음도 독해지는 법이다. 따뜻한 밥 먹고 정신 차리라고 해라. 봉이는 입이 대빨 나왔지만 할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툴툴거리며 국밥을 들고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칠성은 봉이가 내민 국밥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내거나 욕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뜻한 밥상을 내미는 할머니의 태도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먹고 썩 꺼지쇼. 우리 할머니가 불쌍해서 주는 거니까. 봉이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쟁반을 평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안 먹으려 했지만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칠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잊고 살았던 그리운 맛이었습니다. 조미료와 기름으로 범벅된 자신의 국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심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칠성은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국밥 그릇에 떨어졌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칠성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도끼와 탐욕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칠성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칠성은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가 계신 부엌 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화려했던 칠성옥의 간판을 내리고 가게 안의 집기들을 정리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서 장사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에 개과천선해서 다행이다라며 안도했습니다. 칠성옥에서 일하던 주방장과 일꾼들도 밀린 임금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때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칠성옥은 하루아침에 불이 꺼진 빈집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흉물스러웠던 종기 하나가 빠진 듯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한 공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덕 할머니의 가게는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였습니다. 칠성옥 사건 이후로 할머니의 국밥 맛에 반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봉이의 손길만으로는 그 많은 손님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아낙네들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거들어 드릴게. 앉아서 국이나 푸셔. 아낙들은 부엌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고 서빙을 도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당번을 정해 돌아가며 일을 거들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산에 가서 장작을 해오고 냇가에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국밥집은 이제 할머니 개인의 가게가 아니라 마을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게 앞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낮에 국밥을 팔고 남은 재료로 안주를 만들어 막걸리 판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옥 사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칠성이 놈 표정 봤어. 국밥 먹고 올 때는 좀 짠하더라. 그러게 사람은 역시 마음을 곱게 써야 해.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았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으니 내 배가 다 부르네.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넉넉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이 소동을 겪으며 봉이도 한난 더 성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칠성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법을 배웠습니다. 봉이는 칠성옥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큰 사람이 되어야지. 돈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그런 장사꾼이 될 거야. 봉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주방 보조 아이도 형, 누나들의 사랑을 받으며 씩씩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나누는 학교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에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칠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조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칠성은 떠났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은 뒤였습니다. 관리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덕 할머니의 국밥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군. 이런 훌륭한 맛과 덕망을 갖춘 분이 계시니 이 마을은 걱정이 없겠소. 관리는 할머니에게 모범 음식점이라는 칭호가 적힌 현판을 하사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런 거창한 이름은 제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배고픈 이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관리의 칭찬보다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 한마디가 할머니에게는 더 큰 상이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산에는 진달래가 붉게 피어 올랐습니다. 칠성옥이 있던 빈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건물을 허물어버리자고 했지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저 건물을 마을 회관으로 쓰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쉬기도 하고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말입니다. 건물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할머니의 깊은 뜻에 감탄하며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칠성의 탐욕이 지은 건물이 할머니의 지혜 덕분에 마을 사람들을 위한 공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을은 완전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이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낮에는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국밥집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지는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달콤한 유혹보다 투박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마을을 지켜온 순덕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등은 칠성옥의 높은 기둥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가게 정리를 마친 할머니와 봉이는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별들이 꼭 우리 국밥집 밥알 같아요. 반짝반짝 윤이 나잖아요. 봉이의 엉뚱한 말에 할머니는 허허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봉이 눈에는 온통 밥 생각뿐이구나. 그래도 저 별처럼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법이란다. 할머니는 봉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고된 하루였지만 마음만은 솜털처럼 가벼운 밤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흘러갑니다. 욕심쟁이는 떠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뿌린 따뜻한 씨앗들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이 마을이 어떻게 국밥 마을이라는 전설이 되어가는지 그 아름다운 마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듣는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덮어줄 마지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노란 산수유꽃과 분홍 진달래가 앞다투어 피어나 마치 마을 전체가 꽃 대궐 속에 들어앉은 듯 화사하게 변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마을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국밥집 마당에도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겨우내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장독대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처마 밑 둥지에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부지런히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볕을 쬐며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칠성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흉물스럽게 비어있던 그 건물은 이제 마을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제안대로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내부를 수리하고 단장하여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낮에는 마을 아이들이 모여 글을 배우고 뛰어노는 배움터가 되었고, 밤에는 어른들이 모여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거나 새끼를 꼬며 담소를 나누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한때 욕심과 경쟁의 상징이었던 곳이 이제는 화합과 나눔의 공간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건너편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국밥집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칠성욱 사건 이후로 할머니의 정직한 맛과 따뜻한 인품이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지면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 이 국밥을 맛보러 오는 나그네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럽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이 가게 특유의 차분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존중하여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음식을 음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당 평상에 앉아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밥을 파는 식당이 아니라 팍팍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가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봉이는 이제 어엿한 주방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가마솥의 불 조절이나 육수의 간을 맞추는 중요한 일들을 조금씩 봉이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봉이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봉이야, 소금은 혀끝으로 맛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란다. 먹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면 얼마나 넣어야 할지 손이 저절로 알게 되지. 할머니의 알듯 모를 듯한 가르침을 봉이는 이제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끓여낸 국물에서도 이제 제법 할머니의 손맛과 비슷한 깊고 구수한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봉이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뒤를 이을 든든한 후계자가 있음에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로 들어오는 짐수레 하나가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레꾼은 커다란 소금 가마니와 최상급 소고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신 겁니다.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하셨는데 꼭 순덕 할머니께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할머니와 봉이는 어리둥절하여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소금 가마니 틈에는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이가 편지를 뜯어 읽어보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글씨체로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칠성입니다. 그때 주신 국밥 한 그릇 먹고 정신 차려서 지금은 먼 바닷가 마을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소금은 제가 직접 염전에서 일해 얻은 귀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깊은 맛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편지를 다 읽은 봉이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칠성이 아저씨예요. 그 욕심쟁이가 진짜 사람이 됐나 봐요.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 가만히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는 법이지. 그 친구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참으로 고맙고 기특한 일이다. 할머니는 칠성이 보낸 소금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소금 결정체는 칠성의 땀과 회개가 서린 듯 깨끗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저녁 칠성이 보낸 소금으로 간을 하고 고기를 넣어 국밥을 끓였습니다. 국물 맛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감칠맛이 돌았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녹아든 국물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또 하나의 경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순덕 할머니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마을을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온 할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몰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박훈장을 필두로 마을 청년회와 부녀회가 힘을 합쳐 음식을 장만하고 사랑방 앞마당에 큰 차일 천막을 쳤습니다. 잔칫날 아침, 봉이는 할머니에게 곱게 다림질한 새 한복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부엌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 옷 입고 주인공처럼 앉아 계세요. 오늘은 온 마을이 할머니를 위해 잔치를 벌이는 날이니까요. 할머니는 늙은이가 무슨 호사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봉이와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고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잔치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단골 손님들과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풍물패에 신명나는 가락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박훈장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할머니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투박한 패였지만 거기에는 우리 마을의 어머니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기립니다 라는 문구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감사패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곤 그저 밥 한 끼 끓여낸 것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소. 이 모든 게 다 좋은 이웃들 덕분이오. 할머니의 겸손한 인사에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잔치상은 상다리가 부러질 듯 푸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단연 국밥이었습니다. 오늘은 봉이가 주방을 진두지휘하여 끓여낸 국밥이었는데 사람들은 할머니 손맛이랑 똑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상석에 앉아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즐기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평생 가마솥 앞을 지키며 살아온 지난날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벅찬 보람만이 가득 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곁에는 봉이가 든든하게 서 있었고 주방 보조 아이도 재롱을 부리며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의 꼬마 아이 하나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꺾어온 들꽃 화환을 할머니 머리에 씌워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 국밥 매일 먹고 싶어요. 아이의 순진무구한 말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냐, 오냐, 내 힘 닿는 데까지 맛난 밥 많이 해줄 테니 너희들은 쑥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꽃화환을 쓴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봄의 여왕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관보다 더 빛나는 사랑과 존경으로 만들어진 왕관이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잔치의 흥겨움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설거지통에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나누어 싸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푹 쉬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사람들의 다정한 인사가 밤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함은 쓸쓸함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캔마루에 앉아 밤하늘에 하나둘씩 켜지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별들이 더욱 가깝고 초롱초롱하게 느껴졌습니다. 봉이가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와서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좋으셨죠?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봉이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꿀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 참으로 좋은 날이다. 봉이야,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할머니는 봉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사라는 게 별거 아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법이야. 너도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봉이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저도 할머니처럼 평생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국밥집 굴뚝에서는 마지막 남은 장작불의 연기가 가느다랗게 피어올라 달빛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을의 안녕을 비는 기도의 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안쪽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욕심과 다툼이 사라진 마을에는 평온한 안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쓸 육수를 위해 가마솥에 불씨를 단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숯은 빨갛게 타고 있었고 솥 안의 국물은 아주 약하게 보글거리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아궁이를 정리하고 행주로 솥뚜껑을 닦았습니다. 이 가마솥은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끓고 있을 것입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추운 이에게는 온기를, 외로운 이에게는 위로를 전해주면서 말입니다. 할머니는 부엌에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할머니의 고단한 몸을 부드럽게 받아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 오늘 잔치 때 보았던 사람들의 환한 웃음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성이 보낸 편지, 아이들의 웃음소리, 봉이의 듬직한 모습, 이웃들의 따뜻한 눈빛, 모든 것이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할머니는 나직이 중얼거리고는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순덕 할머니처럼 편안한 쉼을 청할 시간입니다. 세상이 때로는 차갑고 삭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기억하세요. 진심은 통하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의 꿈속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바람소리와 가마솥 끓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순덕 할머니의 국밥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